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남규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우리 지난주에 클러스터링에 대한 앞부분을 배웠고, 그 전주에 어소시에이션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리고 어소시에이션이 끝났을 때, 그 중간에 제가 깜짝 퀴즈, 깜짝 과제를 하나 내드렸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과연, 어, 이렇게 온라인으로 제가 수업을 전달을 할 때 여러분이 그만큼 시간에 맞춰서 집중해서 들으시는지도 궁금했고, 또 쉬운 내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쉬운 내용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들었을 때 얼마나 잘 이해를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특히 우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신입생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입생분들이 어떤 분들이 들어오셨는지도 궁금하고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드렸는데, 어, 오프라인으로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과제를 내드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내시라고 했는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굉장히 수강생들의 한 70% 이상이 자발적으로, 정말 자발적으로 과제를 내주셨고, 그리고 굉장히 성의 있게 꼼꼼하게 다 풀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채점을 해서 회신을 드리려다가 그게 여러분들이 과제 낸 거에 대해서 제가 회신을 드리는 거를 잘 못하겠고, 또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 제출하신 것 중에서 좋은 답안이 굉장히 많았는데, 만점 답안도 물론 많았고요. 그 중에 제일 깔끔한 거 하나를 골라서 가상대학을 통해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본인의 답과 틀린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만점 답안을 내셨고, 틀린 분들 중에 제일 1순위가 클로스트 프리퀀 아이템 셋, 그 부분에서 찾아야 될 걸 못 찾은 분들이 계셨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 원초적인 그 몇 개인지 세는 거 있잖아요. 세는 거에서 잘못 세셔서 실수를 하신 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굉장히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대는 했지만 그거를 한번 확인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과제를 기다리고 있는 줄 몰랐어요. 제가 과제를 아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서 오늘도, 예,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수업 중간에 하나 간단한 과제를 내드릴 테니까 이번에도 역시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고 가상대학을 통해 제출하시면 지난번 과제와 같은 방식으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클러스터링 지난주 내용과 이번 주 내용을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하면, 지난주에는 클러스터링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었죠. 그리고 클러스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행렬이 필요하게 되는데, 데이터와 데이터를 여러 가지 속성으로 나타낸 매트릭스도 있었고,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거리를 나타낸 그런 행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리라는 거와 유사도라는 게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다 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거리를 구하는 여러 가지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기준들은 객체, 즉 오브젝트들 간의 거리 기준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울 내용들 중에 클러스터 간의 거리에 대해서도 배우게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클러스터 하나에 객체가 이렇게 있고 또 클러스터 하나에 객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객체와 객체 간의 거리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객체와 객체. 클러스터와 클러스터와의 거리는 이 군집과 요 군집의 거리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 하는 이슈가 되겠습니다. 지금 요 간단한 설명을 들으시고 나서도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으실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클러스터 간 거리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그 전에 클러스터링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계층적인 방법, hierarchical method가 있고요. 또 밀도에 기반한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파티셔닝 메서드, 분할 접근법, 이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는 요 분할 접근법에서 K-민즈 알고리즘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요. 또 하이어레키컬 메서드도 많이 사용되는데, 얘는 그 하이어레키컬 메서드를 사용하는 과정에 덴드로그램이라는 게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덴드로그램이 도구로 사용이 되기도 하면서 그 자체가 산출물이기도 해서 주로 요 K-민즈와 요 덴드로그램이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클러스터링 이밸류에이션 부분인데, 요게 예년까지의 강의에 비해서 올해 조금 더 강화한 부분인데요. 클러스터링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평가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지 간단히 소개를 하고요. 그런 기준들이 어떻게 녹아 들어갔는지 여러 가지 메서드들을 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클러스터링의 이밸류에이션 하는 방법이 아직도 정답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정답이 있으면 이렇게 많은 방법으로 이밸류에이션 할 필요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엘보 메서드랑 던이랑은 뭐 A 방법이 좋다고 그러고, 또 칼린스키 하라바즈는 뭐 B가 좋다고 그러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할 땐 뭘 선택할 거냐,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클러스터링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은 다소 직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방법들로 한번 검증을 해보는 거는 특히 여러분이 논문을 투구하실 때나 이럴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러스터 프로파일링, 이 부분은 한 페이지로 짧게 다룰 텐데, 클러스터링이 되고 나면 그 클러스터를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 활용을 하기 전 단계로 우리 클러스터에는 어떤 객체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그 과정을 클러스터 프로파일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클러스터링 메서드, 오늘 살펴볼 메서드는 첫 번째로는 계층형 방법이 있겠습니다. 계층형 방법은 요 두 가지 그 방향에 따라 나뉘어질 수 있는데, 하나는 바텀업, 아래서부터 위로 집약해서 올라가는 애그로메러티브라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꾸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디바이시브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요거는 뒤에서 이제 그림으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런데 애그로메러티브 방법인 경우에도 링키지라는 개념이 또 나와요. 이것도 아직 우리가 모르겠죠. 그래서 링키지라는 개념이 나와서 싱글 링키지, 컴플릿 링키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링키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계층형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밀집돼서 모여 있는지를 가지고 보는 밀도 기반 방법이 있습니다. DB 스캔이라는 방법이고요. 요거를 저도 실제로 사용해 본 적은 없는데, 하이어레키컬과 우리 밑에서 배울 파티셔닝 메서드로 찾아내기 어려운 경우, 찾아내기 어려운 군집들을 찾아내는 다른 방법들도 있다라는 정도로만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분할 방법, 여기 제일 유명한 방법인데, 이거는 K-민즈 알고리즘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철학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평균 대신 중앙값을 사용하는, 민 대신 매도이드를 사용하는 변종된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간단히만 언급을 할 거고요. 간단히만 언급을 할 거고, 실제로 우리가 깊게 살펴볼 거는 밑줄 친 부분이에요. 하이어레키컬 메서드 중에 애그로메러티브 메서드 하나, 그리고 파티셔닝 중에 K-민즈 메서드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하이어레키컬 메서드를 살펴보게 되면 바텀업 방식으로 가는 아그네스라는 알고리즘이 있고요. 요 약자를 따서 이렇게 아그네스를 만든 건데, 요 이름은 쓰이지 않아요. 이름은 여러분 크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위에서부터 오는 방법, 아래서부터 가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래서부터 가는 방법이 있고,
또 탑다운으로 오는 방법을 우리가 다이애나라고 한다. 여기서 바텀업 탑다운이 뭐냐면 여기 그 나무가 있을 때, 자, 여기 나뭇가지가 바텀이고요. 요 나뭇잎들이 바텀이고 여기 뿌리가 탑이 되는 거죠. 자, 뿌리라고 하니까 더 헷갈리네요. 자, 얘가 맨 위에 있게 되고요. 자, 얘가 맨 위에 있게 되고 그 밑에 여러 가지 가지들을 치게 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트리 형태로 돼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트리 형태로 돼 있다라고 봤을 때 얘네들이 각각의 오브젝트들인 거죠. 각각의 오브젝트들인데 얘네들을 묶어서 군집을 만들고 이렇게 가는 게 바텀업이고요. 위에 큰 전체 묶음이 있는데 얘네들을 쪼개고 하는 게 탑다운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ABCDE라는 5개의 옵젝이 있는데 지금 어떤 원리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을 묶었어요. 얘네들을 묶어서 얘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얘네들을 묶어서 또 얘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묶음과 얘를 묶어서 다시 얘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 얘와 얘를 묶어서 얘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가장 나달갱이에서부터 묶어 나가는 게 바텀업이고요. 그리고 전체가 하나로 묶여 있는 여기에서부터 쪼개서 내려오는 게 탑다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 그림 하나를 전체를 보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면은 바텀업이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가면은 탑다운이잖아요. 즉 하나의 그림을 가지고 두 가지 알고리즘을 모두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더 쉬운 알고리즘을 설명을 제가 할 거고 여러분들도 그 알고리즘 위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거 생각나나요? 지난주에 저희 클러스터링의 개요를 말씀드리면서 뭔가 묶는 거와 분리를 한다라는 게 서로 일맥상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난주에 어떤 이그잼플을 드렸냐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얘네를 요렇게 묶었고 요렇게 묶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전체를 둘로 분리했다, 구분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묶는 과정이고요. 요렇게.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는 거는 분리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묶는 거와 분리하는 게 서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다라는 거를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하이어리키컬 메소드를 실제로 사용을 해볼 건데 일단은 굉장히 많은 가정이 깔려있는 슬라이드인데 가정을 가정대로 둔 채로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나중에 그 가정을 확장해 가면서 다양한 기준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우측에 보시면 A, B, C, D, E 5개의 점이 있잖아요. 얘를 거리에 따라서 두 그룹으로 묶으세요. 거리 기준은 일반적으로는 유클리디안을 쓰는데 맨하탄을 쓰라고 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계산하기 쉽게 하려고 그래요. 유클리디안으로 하려면 제곱하고 루트 씌우고 해야 되니까 계산이 안 되잖아요, 머리로. 그래서 맨하탄을 하게 되면 더하기 빼기로 할 수가 있으니까 맨하탄 기준을 써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뉠까요? AB는 한 그룹일 것 같고 얘네도 한 그룹일 것 같은데 눈으로 봐서는 이렇게 묶이게 될지 아니면 C가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겠네요. 자,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요거 푸시는 시간을 충분히 제가 드리고 나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잠깐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멈춤을 하고 하실 수 있으니까 바로 풀도록 할게요. A와 B와의 거리를 구해볼까요? A와 B와의 맨하탄 거리를 구해보면 1 빼면 0, 2 빼면 1이니까 두 개 0 더하기 1 하면 거리는 1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구해보면 자, A와 C와의 거리는 얼마죠? A와 C와의 거리는 5 빼기 1, 6 빼기 1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9가 되네요. 그리고 A와 D와의 거리는 15가 되겠고요. A와 E와의 거리는 19가 되겠습니다. 저도 지금 막 풀면서 하는 거니까 혹시 틀린 게 있으면 뒤에 가서 다시 넘어오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B하고 C를 볼까요? B하고 C는 볼까요? 5 빼기 1, 6 빼기 2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8이 되겠고요. 네, 맞죠? 8이 되겠고요. B하고 D와의 거리를 구해볼까요? 그러면은 14가 될 거고, B와 E의 거리를 구해보면 18이 됩니다. 그 다음에 C와 D는 9 빼기 5는 4, 8 빼기 6은 2. 그래서 6이 되고요. C와 D는 7 더하기 3이 되네요. 10. 그 다음 D와 E는 어떻게 되죠? 3하고 1이니까 4.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게 제가 지금 막 머리로 계산하면서 해서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신이 없는데 뒤에 가보고 올까요? 뒤에 똑같은 게 있어서 답을 써놨습니다. 자, 19, 15, 19, 18, 10, 얼추 맞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해서 얘를 가지고, 얘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디스턴스 매트릭스잖아요. 양쪽 얘를 대칭으로 아래쪽을 채워 넣어도 되고요. 채워 넣어도 되고, 대각선의 한쪽 부분만 사용해도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채워 놓고 나면 하이어레키컬 메서드는 이 디스턴스 매트릭스로부터, 여기 있죠? 디스턴스 매트릭스로부터 덴드로그램이라는 거를 구축해요. 얘가 덴드로그램입니다. 앞 페이지에서 봤던 이 그림을 세워놓은 거죠. 옆으로 있던 그림을 세워놓은 거예요. 옆에 있는 싱글 링퀴지 이거는 잠깐 무시하시고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왼쪽에 있는 디스턴스 매트릭스에서 제일 가까운 애가 누구일까요? 이 숫자가 제일 짧은 애. A와 B잖아요. A와 B가 제일 가깝고 그 거리가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거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리자가 있어서 A와 B가 자, 옆으로 쭉 가면 여기가 한 1쯤 되는 거예요. 1에 해당되는 데에서 묶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는 A와 B는 묶였고 C는 혼자고 D는 혼자고 E는 혼자예요.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5개의 A, B, C, D, E 객체가 있었는데 한 번 묶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묶음이 하나, 둘, 셋, 4개의 클러스터가 된 거죠. 물론 첫 번째 클러스터엔 객체 2개가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객체가 다 혼자씩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일 가까운 게 뭘까요? 네, 여기 4라는 숫자가 작은 숫자네요. 눈에 보이네요. 그러면 D하고 E가 묶이겠죠. 어디서 묶이냐? 4에서 묶여요. 그러면 4라는 자에 올 때까지 와야 되고요. 그래서 쭉 내려와서 얘네가 4에서 묶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군집이 3개가 된 거죠. A, B와 C와 D, 즉 얘가 묶이고 얘는 혼자 있고 이렇게 묶이게 된 겁니다. 그 다음이 관건인데 C가 이 녀석이 잠깐만요. 자, 이 녀석이 아래에 있는 군집과 위에 있는 군집 중에 누구랑 더 가깝냐 하는 거예요. 자, 이 거리가 얼마일까요? 또 이 거리가 얼마일까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제일 여기 B와 A 중에 C가 누가 가깝죠? C가 A와 가깝나요? B와 가깝나요? 네, C와 A의 거리는 9고요. C와 B의 거리는 8이잖아요. 그럼 B가 더 가깝죠. 그래서 이 거리는 8이 됩니다. 이 거리를 이 클러스터와 이 클러스터의 거리라고 치자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는 거리가 얼마나 되겠어요? C와 D가 가깝잖아요. 딱 봐도 C와 D가 가까우니까 거리가
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거리를 6이라고 두자라는 거죠. 그러면 C는 아래에 있는 클러스터와는 8이라는 거리, 위에 있는 클러스터와는 6이라는 거리를 갖기 때문에 위로 붙게 되고 그때 스레시홀드는 6이 됩니다. 그래서 6이라는 칸에서 C가 BD와 이렇게 엮이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현재는 두 개의 클러스터가 있단 말이에요. 두 개의 클러스터가 어떻게 있냐면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어요. 그럼 요 클러스터 두 개가 이제 묶여야 될 텐데 거리는 당연히 제일 가까운 애 요놈과 요놈일 거잖아요. 그래서 B와 C의 거리를 살펴봤더니 8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8이라는 칸에서 마지막으로 묶이게 됩니다. 자, 요렇게 만든 게 덴드로그램이라고 하고요. 사실은 이 덴드로그램을 딱 그려놓으면 나무 같잖아요. 나무 밑에 뿌리가 있고 위에 이제 이파리들이 막 있고 여기 가지들이 있고 나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 데이터 과학에서 트리라고 할 때는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위에가 하나고 밑에가 여러 개 있는. 그래서 뿌리가 위에 있고 아래가 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덴드로그램을 어떤 책에서 표현할 때는 트리를 거꾸로 한 그림이라고 하는데 요거도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자연에서 보는 트리와 같은 모양이고요. 일반적으로 데이터 과학에서 사용하는 의사결정 트리를 거꾸로 한 모양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덴드로그램을 사용하면 또 어떤 점이 좋으냐 하면 이 트리를 하나 덴드로그램을 만들고 나면 클러스터를 2개로 묶을래 3개로 묶을래 4개로 묶을래 우리가 마음대로 자를 수가 있어요. 만약에 2개로 한다 그러면 여기서 자르면 되겠죠. 그러면 A, B와 C, D가 한 팀이 될 거고요. 3개로 묶으려면 여기서 자르면 되겠죠. 그러면 A, B와 C와 D가 될 거고요. 4개로 하려면 여기서 자르면 되겠죠. A, B와 C와 D와 E. 이런 식으로 덴드로그램은 활용도가 매우 높죠. 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자를 건지를 우리가 필요에 따라 정할 수 있고 묶이는 과정에서 누가 먼저 묶였고 그 다음에 누가 묶였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클러스터 간 거리 기준에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 앞 페이지에서 싱글 링키지라는 거 일단 넘어가자고 그랬잖아요. 그 싱글 링키지가 뭐냐면 어떤 클러스터가 있고 다른 클러스터가 있을 때 요 클러스터들 간의 거리를 구하는 기준. 그 맨하탄 유클리디안 이런 거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맨하탄 유클리디안은 객체와 객체 간의 거리를 어떻게 구할 거냐 하는 문제였고요.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 클러스터와 이 클러스터의 거리를 구할 때 누구를 기준으로 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용했던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이 클러스터에 있는 애들 중에서 제일 이쪽에 가까이 있는 요놈, 그리고 이 클러스터에 있는 애들 중에서 제일 이쪽에 가까이 있는 요놈 해서 요놈, 요 길이를 클러스터 간의 거리라고 보자라는 거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객체들 간의 거리를 다 구해요.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구하고 그 중에 제일 짧은 거를 구하면 그게 싱글 링키지가 되겠습니다. 그 반대의 개념도 있어요. 그 반대의 개념도 뭐냐면 클러스터와 클러스터와의 거리라 함은 가장 객체들 간의 거리 중 가장 먼 걸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가지 거리 조합이 나오는데 그중 제일 긴 거. 자, 요거를 기준으로 클러스터의 거리를 따져야 된다라는 게 컴플릿 링키지고요. 이쯤 되면 나올 수 있는 주장이 있죠. 긴 걸로 하고 짧은 걸로 하면은 긴 걸로 하든지 짧은 걸로 하든지 하게 되면은 아주 일부 몇 개의 객체에 대해서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 해야 되지 않냐.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에버리지 링키지로 합니다. 모든 객체의 거리를 다 구해서 걔네들 간의 평균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요것도 나올 수가 있죠. 자, 우리 평균은 항상 뭐죠? 그 이상값에 취약하다. 또 뭐 이런 단점도 있기도 하고, 클러스터마다 우리가 클러스터링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중심을 찾게 돼요. 센트로이드를 찾게 됩니다. 자, 이 센트로이드는 여러분이 나중에 K민즈 할 때랑 헷갈려서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에 실제로 객체가 있다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객체가 있다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객체들의 좌표를 다 더하고 나눠서 평균을 내면 여기 어딘가 떨어질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점에는 실제 해당되는 객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빈 공간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 점을 우리가 클러스터의 중심이다 해서 클러스터의 센트로이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클러스터마다 센트로이드는 다 구해져 있겠죠. 여기도 클러스터, 여기도 클러스터, 센트로이드가 다 구해져 있으면 이 센트로이드들 간의 거리를 클러스터 간의 거리다라고 얘기하자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거는 싱글 링키지를 가지고 한번 해본 거고요. 그리고 링키지도 여러 가지 개념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걸로도 한번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고, 이거 말고도 한 가지 이제 와드라는 링키지가 있는데 그 와드를 뒤에서 살펴보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했던 요 이그젬플을 컴플릿 링키지를 갖고 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드 링키지, 와드 거리 기준이라는 건 뭐냐 하면, 얘도 앞 페이지와 마찬가지로 클러스터 간의 거리를 나타내는 기준이에요. 근데 뒷페이지에 따로 뺀 거는 설명이 길어서 그래요. 와드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설명이 길어서 따로 뺐습니다. 뭐냐면은 일단 센트로이드에 대해서 여러분 방금 배웠잖아요. 클러스터의 이렇게 만약에 객체가 있고요. 객체가 있고 객체가 있고 객체가 있다. 그러면 요 4개 클러스터의 중심을 어디 딱 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상적인 경우는 요 4개의 객체가 요 센트로이드에 포개져 있으면은 완전히 정말 짱짱한 클러스터가 되겠죠. 근데 사실은 클러스터에 센트로이드는 있지만 객체들이 전부 이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니라 얘를 중심으로 해서 흩어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 센트로이드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있을수록 흐물흐물한 클러스터잖아요. 이 센트로이드에 가까이 붙어 있어야 이제 짱짱한 클러스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객체와 센트로이드 간의 거리죠. 거리는 거리인데 이 거리를 우리가 오차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떨어져 있을수록 안 좋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클러스터가 얼마나, 여기 있는 객체들이 센트로이드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기준 중에 오차 제곱합이라는 게 있어요. 오차 제곱합을 Sum of Squares Error라고 해서 SSE라고도 하고, 또 어떤 책에서는 이 에러를 앞으로 해서 ESS라고도 하는데 똑같은 겁니다. SSE나 ESS나.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클러스터가 있는데 여기 객체가 있고 여기 객체가 있어서 여기 센트로이드가 있어요. 네, 근데 뭐 여기가 만약에 1이고 또 여기가 2였다. 뭐 말도 안 되지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때의 오차 제곱합은 얼마냐면 1의 제곱은 1, 2의 제곱은 4, 두 개 더하면 5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클러스터의 오차 제곱합은 5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배경 지식으로 깔고요. 요거를 배경 지식으로 깔고 아래에 있는 그림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초반에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었어요. 이런 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 5개의 객체가 있는데 얘네가 2개의 클러스터로 나누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2개의 클러스터로 나누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요게 원시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원 상태. 요때의 SSE를 구하면은 첫 번째 클러스터의 SSE는 요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 2개 더한 거잖아요. 네. 두 번째 클러스터의 SSE는 요거의 제곱,
요거의 제곱, 요거의 제곱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얘를 두 개의 클러스터를 통합해서 하나로 묶었다라고 쳐봐요. 그게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두 개의 클러스터를 묶어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센트로이드도 세로 매겨줘야 되잖아요. 그때의 거리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아까보다 다 길어졌죠. 그래서 얘의 제곱, 얘의 제곱, 얘의 제곱, 얘의 제곱, 얘의 제곱을 다 더하면 이 값이 나올 텐데 이 값은 어떨까요? SSE 원래 클러스터 1, 원래 클러스터 2의 SSE를 더한 거랑 새로 통합된 SSE를 구하면 어느 게 클까요? 오른쪽 게 무조건 큽니다. 무조건 크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여러분 조그만 마을에 뭐 동사무소가 있었는데 여기도 동사무소가 있었는데 이리로만 다니면 되는데 두 개가 합쳐져서 큰 동이 됐어요. 그럼 동사무소가 하나가 됐어요. 다들 더 멀리 다녀야 되잖아요. 그 더 멀리 다니는 걸 또 제곱을 할 거 아니에요. 제곱을 하기 때문에 두 개의 클러스터를 통합하게 되면 통합하기 전에 있었던 각 클러스터의 SSE를 더한 거와 통합하고 나서의 SSE를 비교해 보면은 얘가 훨씬 크더라는 거예요. 자, 요거까지는 팩트고요. 그런데 와드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자, 우리가 클러스터 간 거리 기준을 왜 구하냐면 싱글 링키지건, 컴플릿 링키지건, 센트로이드건, 에버리지건 왜 구하냐면 클러스터가 이렇게 있을 때 거리를 다 구해요. 얘 거리 구하고 얘 거리 구하고 얘 거리 구하고 그런 다음에 거리가 가까운 애가 발견되면 걔네를 묶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클러스터 간의 거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얘네가 묶일 수도 있고 얘네가 묶일 수도 있다.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한번 와드로 돌아가면 이래요. 자, 여기 1번 클러스터가 있고 2번 클러스터가 있고 3번 클러스터가 있다라고 쳐봐요. 밑에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두 클러스터를 묶으면은 SEC의 값은 무조건 증가하게 되는데 1번, 2번을 묶었을 때도 증가할 거고요. 2번, 3번을 묶었을 때도 증가할 거고 3번, 1번을 묶었을 때도 증가하는데 어떨 때 제일 덜 증가하느냐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제일 덜 증가하느냐. 만약에 아까 그림에서 1번, 2번을 묶었을 때가 증가하긴 하지만 가장 적게 증가한다면 얘네 둘이 그나마 가까운 클러스터였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기준으로, 즉 와드의 링키지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클러스터를 통합할지를 결정할 수도 있다 해서 앞에서 보신 싱글, 컴플리트, 센트로이드, 에버리지와 함께 요 와드라는 거리도 상당히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클러스터 간에 이 클러스터와 저 클러스터 간의 거리가 누가 더 가깝냐 여러 가지 기준을 살펴봤는데 그거는 지금 여러 가지 메서드 중에 하이어리키컬 메서드에 사용되는 거예요. 다른 뭐 파티셔닝 메서드에서는 또 전혀 클러스터 간의 거리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자, 우리 아까 했던 문제예요. 아까 했던 문제고 여기 디스턴스 매트릭스도 다 구해놨는데 이번에는 컴플릿 링키지를 사용한다라고 돼 있죠. 아까 뭐라고 돼 있었죠? 우리가 싱글 링키지였는데 이번에는 컴플릿 링키지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컴플릿 링키지라는 건 뭐냐면 클러스터와 클러스터 간의 가장 먼 객체들 사이의 거리를 클러스터 간 거리로 쓰겠다라는 거였어요. 자, 해서 한번 해보면 A와 B는 1에서 묶이고요. 자, 1에서 묶이고요. 그 다음에 D와 E는 4에서 묶이고요. 4 이렇게 되면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C가 누구랑 묶일까인데 아까는 C와 B와의 거리, D와의 거리를 구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C와 E와의 거리, C와 A와의 거리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먼 거리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와 A와의 거리는 9, C와 E와의 거리는 10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일 먼 거리를 구했는데 그 값 중에 짧은 값을 사용할 거예요. 제일 먼 객체조차도 이만큼 가까워야 가까운 클러스터라는 거죠. 그래서 A와의 거리가 9고 E와의 거리가 10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기준도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C는 A, B와 9에서 묶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기준은 누가 되겠어요? 마지막 기준은 결국에는 여기까지 묶인 상태에서 요 놈과 요 놈을 묶을 때 결국 두 개가 합쳐질 텐데 관심 있는 건 스레시홀드. 스레시홀드는 제일 먼 객체가 되겠죠. A와 E. A와 E와의 거리는 19가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 와서 여기서 19에서 묶이게 되는 거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스레시홀드가 달라지는 건 당연하고요. 아까 같은 경우는 AB 묶이고 볼까요? 아까 어떻게 묶였나? AB 묶이고 D 묶이고 C가 오른쪽으로 가서 붙었잖아요. 이번에는 AB 묶이고 D 묶이고 C가 왼쪽으로 가서 붙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에서의 결론은 동일한 객체가 주어졌을 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기준으로 동일하게 맨하탄 척도를 사용했다라고 하더라도 군집과 군집과의 거리 기준을 싱글로 했을 때와 컴플릿으로 했을 때는 묶이는 결과가 다르다를 확인한 것으로 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DB스캔 메서드는 요거는 조금 여러분이 가볍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사용하는 일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많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요 아래 보시는 거와 같이 좀 이렇게 현미경으로 세포 들여다본 것 같은 이런 느낌이잖아요. 자, 이런 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들이 이렇게 분포해 있게 되면 얘를 우리가 하이어레키컬 메서드로 한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는 빨간 군집, 하늘색 군집, 연두색 군집, 갈색 군집으로 나뉘어졌다는 건데 얘를 하이어레키컬 메서드로 하면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안 될 거예요. 하이어레키컬 메서드로 하면 가까운 애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군집이 제대로 안 나눠질 거고요. 그리고 아직 안 배웠지만 뒤에서 파티셔닝 메서드로 하더라도 이렇게 안 나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밀도를 기반으로 해서 촘촘한 애들끼리 묶자라는 건데 마치 뭐라 그럴까요? 그 전염병이 퍼져나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그냥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입실론 네이버후드라는 거는 이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웃을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얘가 얘의 이웃이냐, 얘는 얘의 이웃이냐, 그러면은 가까운지 안 가까운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으로 입실론을 준 거예요. 입실론이 예를 들어 1cm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20,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입실론은 숫자로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입실론 네이버후드라는 거는 그보다 가까이 있는 애들이 나의 이웃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웃이 정해지잖아요. 이웃이 정해졌으면 어떤 애는 이웃이 많고 어떤 애는 이웃이 없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입실론이 한 이만큼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있으면은 얘는 이웃이 많은 거고, 이렇게 있으면은 얘는 이웃이 하나인 거고,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근데 이웃이 많은 애를 우리가 코어 옵젝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으냐? 이것도 정해진 개수보다. 예를 들면은 입실론을 거리를 1이라고 주고요. 10개 이상이면 코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요 그림이 지금 정확한 그림은 아니고 그냥 막 찍은 그림인데, 자, 여기 빨간색으로 된 얘를 우리가 코어 옵젝이라고 보자라는 거예요. 얘가 이웃이 많았다라고 치고요. 그러면 얘로부터 density reachable 이라는 거는 자기 이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이웃.
입실롱 안에 있겠죠. 그러면 얘로부터 이제 입실롱 안에 있는 애들을 다 찾아내요. 입실롱 안에 있는 애들 찾아내면 얘도 전염시켰고 얘도 전염시켰고 얘도 전염시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얘는 자기 입실론 안에 있는 애들, 또 얘는 자기 입실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쭉 전파를 해서 자기가 도달할 수 있는 애들까지는 다 전파를 시킨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아무거나 하나 찍었다라고 해볼까요? 여기에 뭐 얘를 하나 찍었어요. 그러면 얘로부터 촘촘하게 있는 애들을 다 물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쪽은 다 물들 거고 이렇게 물들 건데 여기를 못 건너가는 거죠. 또 여기를 못 건너가는 거고. 자,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낼 수 있는, 이게 실제로는 그 우리 눈으로 보기에도 이렇지만 바이오 쪽에서는 꽤 많이 사용된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바이오 데이터를 잘 안 만져서 그런지 이 방법은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